언제나 우월적인 입장에서 땅 짓고 헤엄치는 식으로 쉽게 돈을 벌던 은행들이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은행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인 것만 봐도 그들의 행태를 알 수 있죠. 일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국민들이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 시중은행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익 증가로 역대 최대 수익을 올리며 대규모 성과급 파티를 벌여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이 1,000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뿌린 돈은 대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게 다 서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대출 이자 수익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이 고금리에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이런 짓을 벌였던 거예요. 이런 은행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고 새 정부는 서민들 편에 서서 강력한 금융정책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가 대체 어떤 금융정책을 예고하고 있길래 은행들이 이렇게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로운 정책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것은 새 정부의 대출 금리 개편입니다. 지금까지 대출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던 비용 중 일부를 금융사가 부담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여러분들,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십니까? 이번 기회에 쓱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유통금리인 금융채 금리나 또는 변동금리 대출을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를 기준금리라고 해요. 자, 여기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는데 이 가산금리 속에는 업무 원가와 대출을 해줬다가 못 받을 것을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 비용, 또 교육세, 각종 출연금, 예금자 보험료 등을 내야 하는 법적 비용, 그리고 자신들의 목표 이익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진을 남기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우대금리 등 이런저런 금리를 더하고 빼는 가감 조정 금리를 적용해서 최종적인 대출 금리가 딱 상품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대출을 받는 서민들에게 떠넘겼다고 보고 은행법을 개정해서 각종 비용을 가산금리에 넣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이 부담하는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것이고 은행들은 이자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봐야 얼마나 되겠어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며칠 전인 6월 5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4.22%로 1월 이후 0.41%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4월 가산금리는 3.13%로 같은 기간 0.07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에서 74%로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대출금리에 가산금리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의 50%까지만 반영하도록 강제하되 이를 위반하면 금융사 임직원에게 1년 이하 징역을 내릴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새 정부는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의 세전이익은 5에서 1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취약계층 지원 정책도 과감하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정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코로나19 당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해주는 대책이 추진됩니다. 불황으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된 자영업자 1년 새 40%나 넘게 증가했습니다. 숫자로 보자면 14만 6천 명에 이른 겁니다.
737조 빚의 허덕이는 5060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배드뱅크를 통해서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싼 이자에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러니까 캠코의 재정 지원을 늘려서 연체 채권을 소각하고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저리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대환 대출을 늘리면서 보증 부담을 강화하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세 번째로 금융사 경영진을 직접 압박하는 조치도 실행됩니다. 재무제표 등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고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에 또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소액 분쟁에 한해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주는 제도인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 예고되었습니다. 지난해 총선과 20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걸었던 공약인데 이번 21대 대선 과정에서도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애착을 갖고 있는 정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편면적 구속력이라는 그 말이 어렵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당국이 낸 조정안에 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사는 불만이 있어도 무조건 이에 따르게 하는 강제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 같은 효력이 생겨서 금융사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편면적 구속력을 가진 소액 분쟁 기준은 약 2천만 원 이하로 설정될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소액 분쟁 기준이 2천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정책은 금융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최고 경영자뿐만 아니라 임원에게까지 묻도록 하고 금융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정책도 도입됩니다. 내부 직원들에 의한 배임, 횡령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전에는 금융사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거나 오류나 실수로 발뺌을 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굉장히 게을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못된 행동은 용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에 부담해야 될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켜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대출금리도 낮춰주고 빚의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의 빚이 탕감되거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함으로써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또 은행 기관들과의 마찰이 있을 땐 소비자 편이 되어주고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은행의 책임 소재를 단호하게 물음으로써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힘 있는 자들의 편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힘없는 서민의 편에서 도와주려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니 아주 반갑습니다. 벌써부터 그랬어야죠. 예.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융권 죽었습니다. 아주.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